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오늘 좀 두근두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발 악재로 우리 주식시장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센 분하고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인데요. 북한에서 나온 문 대통령 경축사 비난, 그리고 조국석 청문회 전망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친다 이러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이 글로벌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4일 뉴욕 증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8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05% 폭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3% 내외로 급락했는데 뉴욕 증시 급락의 원인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10년간 돈을 맡기면 당연히 2년짜리보다 금리가 높아야 하는데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증시를 엄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978년 이후 미국의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5번이 발생했고 이후에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이외에도 독일과 중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비교적 견잔성 상태를 보이던 독일, 유럽의 맏형 독일마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은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때문에 글로벌 아래 공포, 경기 리세션, 경기 침체 공포가 재현되는 양상입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양호한 소비 지표가 이제 나타나면서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가까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 0.09% 하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제 이 신호이기 때문에 아직 침체가 오지 않아도 그런 우려가 사실은 더 이런 양상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서 특히나 장기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줘도 이 10년 이상 물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 증시 폭락을 미국 중앙은행의 탓으로 돌리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던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뉴욕 증시 폭락의 책임을 이 미 중앙은행에 돌리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 증시가 연중 최대폭으로 급락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독일과 같은 이제 주요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고요. 또 미국의 국채금리 장단기 수익률 역전 현상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 공포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성공하고 있다. 문제는 페드, 미국 중앙은행에 있다. 금리 역전은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탓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드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올렸고 이제는 너무 느리게 그리고 너무 더디게 내리고 있다라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롬 파웰 의장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아니다. 중간 조정 성격이다라면서 정책 기조가 바뀐 게 아니다라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꿋꿋이 마이웨이를 선언한 이 제롬 파웰 의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로 인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전환할지 인식 전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또 걱정되는 게 국내 증시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이거 좀 팔자세가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매도 공세가 심상치 않다던데 이게 왜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방이 악재 투성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되고 홍콩의 시위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까지 겹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14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7천억 원치 넘게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네. 주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금융, 통신업종을 매도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원화 약세가 외국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식에서 수익을 내도 이제 환전할 경우 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니까 위안화와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3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경우에도 한국 증시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수에는 중국이 새로 편입이 되면서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높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돼야만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회복될 수 있는데 지금 보다 근본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여기다 한일 무역 전쟁이라는 변수까지 드리워져 있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돌리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불안 심리가 문제였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민주평화당의 분당 사태 이후에 정치권에는 정계 개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장기간 내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에까지 파장이 심각하게 미치지 않을까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자로 바른미래당의 혁신위 활동기한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끝내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을 거부했죠. 바른미래당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제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몸풀기 토크라서요. 문재인 대통령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무튼 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일본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제가 네. 평했을 때. 그래서 그 확전을 자제하는 건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요. 네. 이틀 전쯤에도 감정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건 언행일치 같아요. 이제 말뿐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올림픽 보이콧 하자든지. 네. 지소미아 파괴하다라든지. 네. 확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집권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감정적 반일의 선봉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또 법무장관 앉히고 하면 일본에서는 약간 신호가 모순된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6번이나 언급했는데 이 상황에서 또 북한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난하면서 우리 대화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평화경제 하겠다는데. 제가 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오늘쯤 북한이 또 조롱 메시지 나오겠다 싶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북한이 환영 메시지를 받으려면 네. 지금 또 평화경제에 부합하려면 제재를 해제해야 됩니다. 뭘 제대로 해야 됩니까?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됩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고요? 예. 네. 그리고 사실 문 대통령이 올 총과 유럽 가가지고 비핵화 전에도 대북 제재 해제해야 된다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북한도 계속 욕을 하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제재 해제를 하라. 네. 근데 제재 해제는 하지도 않고 평화경제 이야기하면 북한 똑같은 거죠. 이제 이것도 언행 불일치죠. 북한 입장에서. 네. 그렇다고 우리가 제재 할 수는 없잖아요. 대북 제재를. 네. 비핵화가 전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환영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 강조를 해야 되지. 비핵화도 되기 전에 무슨 뜬금없는 대북 제재냐. 혹시
올 초에 이야기했던 비가 되기도 전에 대북 제재하자는 네. 그런 주장 아니냐로 오해받기 딱 십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 예, 얘기하신 거는 그냥 평화 경제를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약간 추상적이고 조금 먼 목표를 말씀하신 거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는 빨리 단기적으로 뭐 왜 안 해주냐 이런 얘기 같은데, 실제 우리가 뭐 마음대로 남북 제재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 이야기가 먼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네. 지난번에는 또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평화 경제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제재를 뚫기 위해서. 네. 일본의 제재를 뚫는 건 당장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의 의미가 네. 지금 사실 8.15에 지금 당장 뭐 하자는 게 아니라 2045년에 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네. 북한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되죠. 근데 한국에 종속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로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1차 경제 파트너고, 예. 한국은 2차, 3차 파트너예요. 한국하고 경제 협력 많이 하는 것은 이 흡수통일, 대남 종속 경제가 되면 네. 흡수통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북한 체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네. 한국 문화가 또 같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발 평화 경제에 대해서는 이 흡수 통일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몸풀기 토크는 이 정도 하고요. 네. 바른미래당 네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손학규 대표가 결국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 그 전에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 대통령이 지금 착각하는 게 한국당 보고 이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 남지 않길 바란다 했는데, 사실 지금 외톨이는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래요? 북한한테 욕먹고 트럼프한테도 조롱당하고 일본하고 사이 안 좋죠. 러시아, 중국은 뭐 우리나라 영공을 막 러시아는 들어오죠. 중국은 네. 뭐 카디즈 마음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네. 문재인 정권이 이 동북아의 외톨이 왕따 신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고, 네. 그냥 일본하고 확전 자제 딱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메시지는 대통령 스스로 네. 좀 곱씹어야 되는 메시지. 외신에서는 또 일본이 외톨이라 그러던데 우리나라도 외톨입니까? 일본은 그렇게 외톨이는 아니죠. 미국하고 관계가 좋고요. 네. 중국하고도 상당히 관계 개선을 많이 했죠. 요즘 중국에서는 일본 불매 안 하잖아요. 네. 한국 불매는 계속 하는데. 네. 일단 뭐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결국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전에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두 자릿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추석 때까지 그러면은 난 내려놓겠다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고 두 자릿수 안 될 것 같고 혁신안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나는 못 내놓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손 대표가 내려놓는 약속 지킨다고 봐요. 약속은 지킬 거다? 예. 예, 추석 10%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손 대표가 자꾸 싸움을 부추기잖아요. 유승민 불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손 대표의 오판이 지금 영향이 상당히 크고. 네. 그리고 아무튼 이것도 이걸 내려놓아야 본인의 손 대표의 마지막 명예를 좀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굉장히 위신이나 평가나 이런 굉장히 추락할 겁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일단 추석 때까지 10%가 안 되면은 내려놓겠다는 약속은 어쨌든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되게 모양새가 지킬 이상해질 거라고 거다. 보고 손 대표 측근들까지도, 네. 그리고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까지도 네. 이 약속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안 지키면. 만약에 안 분위기가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안 지키면? 아마 지금은 이제 안철수 유승민 계열 의원들만 손 대표 대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때는 대다수 의원들이 90% 이상 의원들이 손 대표 대신에 나설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민주평화당하고 좀 비슷해지는 양상 아닐까요? 지금 지난 12일 날 민주평화당을 탈당했던 유상엽 의원이 우리가 지금 탈당하는 사람이